일단은 우리네 투자자들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왜 우리 투자자들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왜 모든 포커스가 수익이 포커스일까? 오히려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시장에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서바이벌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서바이벌을 하려고 하면은 주식 포커스가 아니라 위험 포커스여야 되는데 많은 유튜브도 그렇고 또 많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실제로 금융에 가보면은 이 종목, 이 배터리,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쪽에 얘기만 하고 어떤 위험 관리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1995년부터 이 일을 했었고요. 해외 쪽 일을 2001년부터 했는데 정확하게 사이클이 2001년에 리세션 걸렸고요. 2008년 리세션 걸렸고 요번에 뭐 팬데믹은 논외로 합시다.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실제로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너무 매크로를 다들 안 보세요. 너무 개별 종목 위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무 개별 종목으로 가다 보니까 이 전체 숲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은 분들이 안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 그리고 그런 숲을 보는 게 사실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경험치, 노하우도 많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 좀 힌트를 좀 드린다고 하면 채권 시장을 보면은 그런 힌트가 보입니다. 제가 농담 와서 사실 제가 주식 개별 전문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저기 마 대표님 운영하는 지배투자자문이 제 증권사 큰 회사인데 어떻게 금년에 100% 주식인데 안 깨졌습니까? 사실 저희 개별 종목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매크로를 잘 전망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제가 네. 참고로 제 이름을 검색해 보면 작년 3월 13일, 15일 날 제가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삼성전자와 클린에너지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작년 3월 달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당시 돌아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돌아가 보면은 2020년보다 삼성전자의 어닝, 순이익이 더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이 참 좋아질 거고, 그리고 국민 주식이고, 그래서 거의 모든 국내 금융기관 내지 또는 전문가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추천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클린에너지 굉장히 많이 추천했는데 저는 사이클이 반대로 갔어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란 기업이 나쁘다고 부인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제가 국내 금융기관 직원들이나 또는 일반 유튜버들 좀 달리 봤던 건 뭐냐면 아마 제가 매크로를 좀 더 많이 읽어서 그럴 거예요. 근데 조금 팁 드리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요즘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즘 어떤 게예요? 자, 미국 주식이 연초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이 깨졌어라고 했을 때 테크 주식이 가장 직관적으로 요즘 많이 언급되는 게 미국 금리가 올라서 깨졌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테크 주식이 깨지고 상대적으로 현재 캐시플로가 좋은 가치주들이 좋다는 얘기는 요즘은 거의 뭐 진리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증권사 리서치들도 당연히 이런 내용 다 알고 있죠. 그럼에 불구하고 작년에 뭐 우리 국내에 아는 거의 모든 대형 증권사들이 테크 주식을 작년 하반기 엄청나게 특히나 메타버스 엄청나게 부르짖었죠. 그런데 그쪽의 증권사의 뷰와 제가 보는 매크로 뷰가 달라서 그래요. 뭔 말이냐면은 저희는 작년 초중반부터 미국 금리가 여기서 말한 금리는 정책 금리 아닙니다. 시장 금리, 국채 금리가 저희는 점진적으로 오를 거라 전망을 했고 대다수의 국내 증권사들은 금리가 여전히 저금리로 유지가 될 거란 전망을 하고 성장률 추천한 거고요. 저는 반대로 성장 테크 주식, 밸류에이션 비슷 테크 주식을 내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고 실제로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섹터 로테이션, 밸류에이션이 비싼 성장주에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싼 현재 캐시플로우가 많은 가치주로 스위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미국 내 움직임이라는 게 글로벌 시장에 다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은 국가별로 어떤 나라, 영국 같은 나라는 가치주의 나라고요. 한국, 중국, 타이완 같은 데는 아주 전형적인 성장주의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게 주식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글로벌리 봤을 때는 한국이 성장주의 나라죠. 그러면 기존에 이미 전 세계 기관 투자가들이 성장주를 이만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10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한 15내 20을 갖고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가 뜨게 되면 이 비중을 좀 줄여야 되죠. 음, 그러면은 한국의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얘네들의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금리가 뜨게 되면 성장률 비중의 웨이트를 줄여야 되고 가치 비중을 좀 더 워낙에 언더웨이트를 10여 년간 왔기 때문에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런
글로벌 시각에서 바라보면 왜 삼성전자를 제가 작년 초중반에 그렇게 얘기했는지가 아주 쉽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아니야 다를까 지난 1년 동안에 삼성전자가 원더풀한 기업인데 왜 외국인이 이렇게 팔지? 라는 시각.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국내 주식을 하지만은 미국이란 글로벌 시장을 봐야 되고요. 또 미국 시장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을 쳐다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국채 시장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이 전체 그림이 다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쭉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제가 채권을 가지고 채권 투자하는 거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좀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스크 관리 좀 고민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현재 이 뛰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이 투자하는 기업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 기업이 전체 매크로가 올라간 매크로라면 이게 내가 예상했던 판단대로 주가가 올라가지만 만약에 이렇게 쓰러지는 매크로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깨집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큰 그림을 좀 그리는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사실은 최근에 다시 테크 주식이 뜨다 보니까 또 약간 이제 그런 거에서 개별 종목단으로 가시는데 음. 저는 물론 개별 종목단도 반드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 매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앞으로는 좀 매크로의 시나리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매크로라고 하면은 뭐 사실은 매크로로 보는 것들이 뭐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실은 이런 웅달 책방을 통해서 이번 달에 우리가 어떤 물고기를 먹을 건가 아니라 낚시를 이렇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매크로를 보는 건 사실은 한꺼번에 짧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들이 아니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짧게 한 세 가지, 서너 가지 정도만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일단 FRB 금리부터 얘기합시다. FRB 금리 얘기하면은 FRB를 얘기하고 있고 한국을 치면 BOK 한국은행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FRB 금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원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원래 정책 목표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완전 고용이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잡는다는 게 목적인데 미국은 이미 4% 언더기 때문에 완전 고용을 달성했다고 보셔도 무방하고 지금은 모든 에브리바디가 다 하는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업계 한 25년 있다 보니까 뭐 VIP 대해서 설명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재테크를 오래 하셨던 분들 저한테 물으세요. 마 대표, 내가 어떤 사업도 하고 또는 직장 다녀야 되는데 그 모든 데이터를 다 챙겨볼 수 없는데 그럼 나한테 꼭 하나만 봐야 된다면 뭘 추천해 주겠냐고 데이터를. 그럼 저는 주저함 없이 미국의 FRB 금리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FRB 금리는 굳이 얘기하자면은 미국 경제의 브레이크입니다. 경제의 브레이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즉, 우리가 자동차로 간다고 하면은 자동차 신차를 뽑으면 계속 고속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떤 우리가 과속 티켓도 받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 고수로 가면 되니까 브레이크를 좀 속도를 떨어뜨려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즉,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경제의 과속을 잡는다는 거죠.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제의 브레이크인 정책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 마디 더 말씀 좀 드리면 참고로 미국은 통계의 나라입니다. 매일매일 오늘 좋은 데이터, 내일 나쁜 데이터 사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한 300억 정도 미국 주식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밤에 장 안 봐요. 네. 그건 잡니다. 그거 매일매일 나오는 데이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얘기 돌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은 통계 나라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매일 움직이는 데이터인데 그걸 일일이 추적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FOMC 미팅을 보면 FOMC 미팅이라는 게 한 두 달에 세 번, 3개월에 한 번 하는데 이론적으로 미국에서 제일 스마트한 사람들이 집합이잖아요. 스마트한 경제학자들이 집합해서 그 미국의 지난 한 2, 3개월 동안의 어떤 경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처방전을 내리는 게 정책금리 의사결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이제 좀 힌트를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정책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요. 정책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결국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죠. 순기능은 인플레이션 잡는 건데 역기능은 그만큼 경제 페이스를 떨어뜨려요.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면요. 리세션, 경기 침체는 왜 오냐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앙은행 때문에. 지난 20년간, 지난 30년간의 정책과 경기 침체를 다 뜯어보시면요. 100% 경제 FRB가 금리의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가 딱 떨어진 다음에 일정 지난 기준 다음에 리세션 들어갔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웅달 책방이 원한다면 제가 데이터를 올려드릴게요. 100%입니다.
즉, 지금 결국은 중앙은행 때문에 경기 사이클이 호황이 되고 또 경기 침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경제 페이스를 떨어뜨렸다 올렸다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 나빠지면 어떻게 하죠? 다시 브레이크를 쫙 풀어요. 금리 브레이크를 쫙 풀이고 다시 돈을 쫙 풀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스트 시키잖아요. 그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을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브레이크를 잡아서 페이스를 떨어뜨리고 내년에 지금 미국의 성장률 1%대 나올 거거든요. 글로벌 컨센서스 지금 1%대 나옵니다. 성장이 확실히 둔화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내년에 경제가 둔화될 겁니다. 단지 지금 현재 남은 건 딱 이거예요. 소프트 랜딩을 할 거냐, 하드 랜딩을 할 거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생각한 것보다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는 레벨이 우리가 시장 예측한 거 브레이크 레벨이 더 올라간다면 하드 랜딩으로 가는 거고요. 시장 예측한 정도로 간다고 하면은 그냥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구독자님이 첫 번째 챙겨야 될 거는 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FRB 금리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은 테크니컬한 변수일 수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제 채권 쪽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데 채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채가 있고 두 번째는 회사채. 발행한 주차에 따라 다른 건데,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두 다 경제를 예측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미 최근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서 한데, 제가 이거 2004년부터 봤거든요. 국채 갖고 하는 거 장단기 금리차. 이게 국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에 많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굳이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은 장단기 금리차는 이게 완벽한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반대로 얘기를 해서 모든 지난 70년 안에, 과거 70년 동안의 경기 침체 전에는 반드시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다가 팩트입니다. 근데 금년에 3월 달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죠. 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될 항목이다. 경기 매크로 전망한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선제적인 지표면서 현재까지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면 한 가지 지표 갖고 모든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현재까지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중장기 경기 침체 그 자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 하이드 가상금리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가상금리라는 게 경제가 나빠지면 가상금리가 벌어지고 경제가 좋으면 가상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같은 경제를 본다고 하면 주식 하시는 분과 채권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같은 경제를 보니까 미국 경제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가 주식이 최저점이어야 될 거고 가상금리가 최고점이어야 되잖아요. 다음에 경제가 최고점을 찍을 때 주식이 최고점을 찍어야 되고 가상금리가 최저점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둘 다 같은 나라 경제를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이드 가상금리가 주식의 고점 저점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100% 그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직관적으로 최근 얘기를 할까요? 우리 그 코로나 팬데믹은 워낙에 좀 약간 천재지변이니까 제외하고 2001년 리세션 걸렸고 2007년 12월 달부터 리세션이거든요. 리만 사태 2008년이고. 그럼 가까운 거 갖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혹시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2007년 하반기에 전 국민이 주식형 펀드 붐이 불었어요. 그 당시에는 주식 펀드를 안 한 사람은 바보였어요. 에브리바디가. 그리고 그때 주식 고점이 언제였냐면요. 2007년 10월 달이 고점이었습니다. 10월 17일인가 23일인가 고점이었는데요. 주식 딱 깨지잖아요. 신문기사 딱 그 전후 검색해보면, 한두 달치 검색해보면요. 거의 모든 전문가가, 이거 박앤세일이다. 다 박앤세일이라 난리 피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돌이켜보면은 그때 2003년부터 주가가 올랐으니까 5년 올랐거든. 5년 고점에 가장 많은 주식 투자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주식 하시는 분이 거의 다 틀렸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가상금리가, 보통 가상금리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경제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가상금리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아지니까 떨어지는데, 가상금리는 이렇게 떨어져서 처음에 확 떨어지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마지날이 떨어지거든요. 마지날이 떨어지다가, 언제부터 가상금리가 바닥을 딱 찍고 위로 올라가냐면은, 2007년 5월달, 5월 달부터 가상금리가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상금리 어떻게 떴냐면은 가상금리 이렇게 가다가 살짝 뜨면 이게 바닥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상금리 이렇게 가다가 V자로 떠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하이드 가상금리를 미리 봤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가 고점보다 하이드 가상금리가 5개월 선행했어요. 우리가 가상금리를 이렇게 정의하면 가상금리는 채권쟁이가 보는 매크로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채권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당시에 하이드 가상금리를 지켜봤으면은 주식의 끝자락에 불나방처럼 뛰어 들어간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상금리가 너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죠. 저거 좀 진정되는 거 보면서 들어가자는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었겠죠. 근데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반면 가상금리 꼭지점이 언제였냐면은 가상금리 꼭지점이 주가 최저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상금리 꼭지도 주가 최저점보다 3개월 다 선행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01년 리세션 그리고 2008년 리세션 모두 다 주식 저점보다 3개월 전에 가상금리가 꼭지를 찍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점을 얘기할 때 주가를 지금 올라갈까 말까 판단할 때 그러면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가상금리가 쫙 안정화되면은 주식 투자해야 되겠구나. 반대로 지금 가상금리가 꽤 높게 형성되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돌려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FRB 금리, 국채 장단 금리 역전 현상, 하이드 가상금리. 그냥 우리 시간 없으면 한 이 세 가지 정도만 봐도 크게 무리 없이 중간 이상은 하실 수 있고 위험 관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지금은 주식 투자를 너무 과감하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 포트 갖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주식 ETF를 미국을 EMP 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뭐 기존에 작년 중반부터 테크 주식을 다 팔았어요. 가치주는 원자재만 갖고 있었고요. 근데 6월 초순부터 저희가 절반을 현금 갖고 있고 물론 최근에 테크 랠리 때 저희 못 올라갔어요. 근데 제 포트 바꿀 생각 없습니다. 금년의 목표는 수익을 내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위험 관리가 주력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일정 부분 현금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직은 주식을 풀베트하기엔 너무 빠르시다. 그리고 최근에 기술자가 다시 랠리를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랠리 펼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패드 피봇이라고 하잖아요.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브레이크를 잡는 게 좀 덜 잡을 것 같고 조만간에 브레이크를 다시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얘기지 않아요. 쉬운 말로 하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 국채 금리도 이렇게 안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 시장 예측하는 패드 피봇보다는 조금 더 브레이크가 더 잡힐 것 같고요.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다시 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자문한 고객자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난 1년 동안을 글로벌 리스크를 얘기하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샥, 인플레이션 충격이었고요. 인플레이션 충격 다음에 레이트 샥, 금리 충격이었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 남은 게 뭘까요? 그 다음 남은 거는 그로스 샥, 성장률 충격. 어쨌건 간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매크로 데이터가 경제가 확실히 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PMI 데이터라든지 경기 선행 지표라든지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정확하게 그걸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어닝 리비전이라고 하죠. 어닝이 계속 전망치가 계속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PMI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PMI 구매자 지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단 디렉션이 계속 둔화 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국에서 중앙은행에서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거는 성장률 둔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성장률 둔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기업의 어닝에 둔화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얘기할 때 세상의 축을 좀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은 미국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결국 미국을 봐야 된다는 건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브레이크를 많이 잡으면은 결국은 전 이렇게 연결고를 좀 풀어볼게요. FRB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아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직관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소비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 GDP의 3분의 2가 소비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섹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주 완벽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미국에서 미국 경제를 보려고 하면은 미국의 소비자들의 소비 센티멘트를 봐야 될 것이고 지갑을 앞으로 계속 열 것이냐가 관건일 것이고 지갑을 계속 열 거냐의 관건을 예측하려고 하면 전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다고 하죠. 근데 제가 항상 잘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향후에 지금 내가 일정 부분 이제 소득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 쓸지 아니면 나중에 리저브를 해놓고 쓸지에 대한 판단은 크게 거의 대다수 한국이나 미국이나 동일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부동산. 본인들의 절대 자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거나 적어도 비슷하게 있어야만이 소비의 지갑이 열린다는 건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금리와 부동산은 반비례 관계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FRB 금리나 BOK, 한국 하는 금리가 결국 단기 금리니까 여기 연동해서 우리가 대출 금리가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요. 경제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의미거든요. 어쨌건 간에 최근에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가 3.5에서 5.5%까지 한 2%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과거 예를 보면은 한 1년의 시차를 두고 미국 부동산은 정확하게 반비례를 갖는데 이렇게 금리가 뜨면은 통상적으로 시차를 한 1년 정도 뒤에 부동산 가격이 꺾였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꺾일 여지가 금리 상승 여파로 인해서 부동산이 수년간 랠리가 이제 좀 꺾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아마 친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을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갑자기 목돈이 생겼는데 이 목돈을 지금 쓸 건가 말 건가 판단할 때 아까 첫 번째 기준이 내가 현재 부동산에 있는 가격이 좀 좋아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현재 들어오는 인컴이 내년에도 스테이블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이 돈을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년에 내가 정리해고 될 것 같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질 것 같다 판단하면은 사실은 돈 못 쓰잖아요. 좀 다시 일반화시켜 말씀드리면 고용입니다. 대다수 모든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고용입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은 더 고용이에요. 근데 불행히도 고용 지표는 일반적으로 후행 지표입니다. 경기 후행 지표예요. 근데 미국 고용 지표 안에서 선행 지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Initial Job Claim Rate입니다.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근데 최근에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4월 달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로스 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미국의 소비 부분에 지금은 굉장히 견조합니다. 견조한데 이 소비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부동산 시장과 잡 마켓인데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여기서 영향을 주면 또 시차를 두고 소비에 가는 거고 다시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 컨슈머 컨피던스를 보면 동행 지표는 여전히 올라가는데 선행 지표는 꺾이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중요를 줬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그로스 샥의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너무 빠르게 주식 공격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로스 숍이 남아 있고요. 또 언론들에 좀 이렇게 보면은 내년에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뭐 내린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쯤에는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지금보단 좋을 겁니다. 근데 내년에 너무 급하게는 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보수적으로 하셔도 충분히. 그러니까 과거 그렇게 된 미래가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과거의 사례를 참조하는 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구독자님들이 한번 구글링을 해서 FRB 금리와 미국 리세션의 시점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건 뭐냐면은 자, 지금 미국 FRB 금리가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빠른 친구들은 아마 한국은 금년 연말 정도에 금리 인상을 멈출 것 같고 미국은 아마 1, 4분기에 2, 4분기에 금리 인상을 멈출 것 같고 그러다가 일정 분기에 일정 포즈를 취한 다음에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가 들어갈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에요. FRB 금리 인상이 스탑했는 시점에 경기 침체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요. 금리 인상을 올리고 인상을 쭉 들어가고 여기에 일정한 포즈를 취하고 금리 인하가 들어간 다음에 일정한 시점에 리세션이 끝났어요. 좀 더 거칠게 얘기하면은 가장 편하게 투자하는 건요. 그냥 FRB가 금리 브레이크를 쫙 잡아서 브레이크를 다시 다 풀 때 그때 들어가셔도 안 늦습니다. 아, 우리가 왜 이렇게 성급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과거 역사를 보면은 베어 마켓보다요 불 마켓이 3배 이상 더 길어요. 그리고 더 높아요. 근데 우리가 왜 베어 마켓에서 이렇게 바닥부터 다 먹으려고 아주 급하게 덤비신지를 당연히 뭐 마음에 알겠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위험 관리 좀 보시면서 천천히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지금 시점에서 조금 현금이 있다면은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뭐 진짜 채권 같은 거라도 뭐 조금 투자를 해 놓는 게 좋은 건가요? 일단은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냥 저희 필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한 절반 정도 갖고 있어요. 절반 정도 현금을 아직 당분간 쓸 생각이 없고 그리고 또 종목들도 최근에 좀 리밸런싱을 하고 있거든요. 홀더 디펜시브하게 그렇게 갖고 있고 이거는 그냥 주식을 계속 갖고 하셔야 될 쪽이고 근데 시야를 넓히시면은 지금 투자할 게 많습니다. 뭐냐면 채권이요. 지금은 채권은 반드시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채권 투자하기 너무너무 좋은 타이밍이 도래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말씀을 드리죠. 자,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채권이라는 게 뭐 제 책에도 보면 뭐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냥 국채를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채를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일단 제 채권 속성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채권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채권 금리가 뭐 그냥 3%라고 합시다. 채권 금리가 3%면은 모든 채권 3%고 그게 만기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3년 만기에 연 3%짜리 채권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마치 3년 만기에 연 3% 예금하고 똑같습니다. 만기에 가면은 그냥 이자 받다가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이제 국채권을 얘기할 때 이렇게 비교하죠. 채권은 예금의 속성과 투자 상품의 속성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이 좋은 이유는 첫 번째, 예금 금리보다 확정 금리가 더 높아요. 지금 3년짜리 국채를 들어가신다고 하면 3%대 나옵니다. 확정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채권 투자해야 되는 이유, 지금 예금 대비 매력적이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국채 같은 경우는 산이 있다면은 산 꼭대기에서 눈을 계곡 아래로 굴리는 효과가 채권의 효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산 꼭대기에서 눈을 굴리면은 이 계곡이 어떻게 해요? 깊을수록, 슬로프가 길면 길수록 이 눈덩이가 더 커지잖아요. 즉, 국채는 경제가 나빠질수록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금리로 얘기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정책 금리를 올리니까 시중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결국은 다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다시 금리를 내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가서 채권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왜?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경제가 되게 내년부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안전자산을 가요. 안전자산이 국채이기 때문에 국채의 수요가 커지잖아요. 국채 수요가 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결론은 중간에 경제가 계속 나빠질수록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 중간에 팔면은 국채 매매 차익이 비과세예요. 금액 제한 없이.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자, 내가 3%대 이자 받아가다가 경제 좀 나빠지네? 내가 들으면 가격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럼 파세요. 그러면 이자를 받다가 되고 또 들어오고 가는데 내가 채권 가격이 안 올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 금리가 안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만기까지 그냥 예금처럼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아직 정책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음, 국채를 투자하라고 하지? 떨어질 것 제가 같습니다, 채권 가격이. 설명하면은 다 그런 질문 주세요. 네.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BOK, 한국은행과 FRB 같은 경우는 정책 금리입니다. 아주 단기 금리고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국채 시장 금리예요. 시장 금리는 3년 내지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얘기하는 건데 정책 금리가 선행할 것 같습니까? 시장 금리가 선행할 것 같으세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선행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정책 금리는 누가 결정하냐면 중앙은행이 결정하죠. 시장 금리 누가 결정하냐면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근데 이게 주시가 좀 달라요. 국채 같은 경우는 국채 시장 금리는 기관 투자가 하고 외국인 투자가 결정합니다. 왜냐하면은 국채는 거래 규모가 너무 커요. 기본이 100억 단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결국은 이제 내릴지 오를지 이런 판단이면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시장의 참여자가 일반 리테일 투자자가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 투자가예요. 기관 투자를 국채를 많이 사게 되면 국채 금리가 안 올라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언제쯤 얘네들이 살 것 같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초기에 정책 금리 올라갈 때는 장기 시장 금리 이렇게 같이 올라가요. 그죠? 같이 올라가는데 정책 금리가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떤 고민에 빠지냐면 이러다가 1, 2년 뒤에 경제 되게 나빠지겠네 이런 우려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표현했는데 이거 중립금리라고 해요. 정책금리에서 중립금리까지 브레이크 올라갈 때까지는 시장의 금리가 아직은 인플레이션 쪽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데 중립금리를 관통하는 시점부터는 시장의 포커스가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둔화 리스크로 포커스가 옮겨요. 음, 그러면은 장기 채권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2, 3년, 1년 뒤에 경제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합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의 절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국채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얘가 브레이크를 더 잡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과거에 미국도 마찬가지 통례를 보면은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을 100으로 봤을 때 시장 금리는 언제 정점을 찍느냐면 50에서 한 80% 수준 사이에서 정점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사이클 정점에 들어와 있고요. 아,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늦습니다. 아마 내년 1, 4분기 말이나 2, 4분기 초에 FRB 금리가 스탑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저희가 보는 뷰는 연말 정도에 미국 국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국채는 지금 들어가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요, 채권 투자 이런 게 사실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채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요? 일단은 크게 증권사를 가시면 됩니다. 아, 네, 증권사. 증권사를 가시면 되는데 사실은 요즘 증권사에 가면은 주식이 어렵잖아요. 증권사 채권 엄청나게 드라이브 합니다. 고객들한테. 되게 많이 추천을 해요. 채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팔고 있는 채권을 하면은 첫 번째는 국채가 있을 것이고요. 국채가 아닌 우량 채권을 나눌 수가 있어요. 대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지금 많이 밀고 있는 건 뭐냐면 국채가 아닌 우량 채권을 밀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그리고 국채는 조금 모든 증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제한적으로 몇몇 증권사에서만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채 같은 경우는 중간에 국채를 증권사에서 대사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에 투자하는 목적은 경제가 나빠졌을 때 가격이 이만큼 올랐을 때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받쳐주는 증권사는 아주 대형 증권사 한두 군데 정도가 그걸 받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사는 데는 좀 제한적으로 그건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다증권사는 우량 회사채, 예를 들면은 4대 시중은행 후순위채, 한전채, 그리고 농협채 이런 거 많이 팔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증권사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 팁, 알고 투자하시라고. 뭐냐면 그건 국채가 아니에요. 대다수의 증권사가 그거를 파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국채보다 금리 좀 더 높아요. 두 번째, 고객들한테 이게 국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다 아는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부도날 가능성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증권사에서는 이제 이게 부도날 리스크도 굉장히 작고 금리 높다고 해서 가시는데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향후 1년 동안 경기가 좀 둔화되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자 수익에만 포커스를 할 타이밍이 아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들고 가다가 경제가 나빠지면은 국채 같은 가격이 쫙 올라가니까 중간에 매매 차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량 회사채는 매매 차익 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알고 투자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 ETF로 뭐 코덱스 국고채 3년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사실은 3년이나 10년짜리도 괜찮아요. 네. 10년짜리 괜찮은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요즘은 아직은 개별 채권을 투자하기를 더 권해드려요. ETF보다는 시점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제가 채권 투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상황에 놓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앞으로 1년 뒤에 경제가 둔화가 되고 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건 우리가 되게 바라는 건데 저는 그럴 확률 8, 90%. 근데 그렇게 안 될 확률을 1, 20% 본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지금 내가 현재 이 금리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계속 금리 2위로 갈 리스크. 그건 채권 투자자한테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투자한 시점보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평가손이 나요. 그런데 ETF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가손 날 때 답이 없어요. 계속 깨져요. 주식처럼. 근데 개별 채권 투자를 하게, 국채를 투자하게 되면은 그냥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평가손 리스크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그냥 원금과 이자를 다 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해칭을 할 수 있는 완벽한 툴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1, 20%의 상방 리스크는 뭐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이런 거죠. 지금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좀 시간 지나면서 물가 안정화 되겠지만은 사실은 누구도 정확하게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극단적 얘기입니다. 막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지만 예를 들면 러시아가 지금 폴란드가 자꾸 도와주니까 예를 폴란드를 러시아가 친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다시 재확산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완벽한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정말 열심히 제가 자문할 때 그래요. 정말 고민 많이 해서 확률을 70에서
80%, 90%는 올릴 수 있지만은 100%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플랜 B, 우리가 확률 줄여놨지만 그 리스크에 노출되더라도 치명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아직은 국채 ETF보다는 국채를 직접 들어가는 게 조금은 그런 작은 리스크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일 거라 판단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채권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마경환 대표님께서 이렇게 채권을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로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 그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 책 한번 보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또 유튜브도 하신다고 하니까 보시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혹시 좀 주식하기에 좋은 시절이 왔다 했을 때, 혹시 네. 조금 뭐 지금부터라도 좀 생각해 두고 있으신 뭐 섹터라든지 기업이나 주식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그냥 제가 개별 종목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탑다운의 매크로로 본다고 하면은 그냥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 제가 틀릴 수 있잖아요. 제가 틀릴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절반 정도 발을 담궈 놓고 사실 장기 투자를 하면 다 위너가 되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 회사를 12년 다니면서 느낀 바는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달리요. 기본 투자 기간은 5년이에요. 그러면 5년 생각하면요. 다 위너가 돼요. 네. 그리고 이런 거죠. 항상 밸런스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잖아요. 장기 비전을 생각하면 성장주가 좋잖아요. 그리고 현재의 어떤 하방 경직성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배당주가 좋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좋잖아요. 절대적인 선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구간과 미래 구간 한 뭐 3년, 5년을 본다고 하면 저는 VIG 같은 거 좋은 것 같아요. VIG 다른 데 방송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VIG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배당 주식은 배당 주식인데 뱅가드에서 하는 거거든요. 배당률이 증가하는 기업들만 모아놓은 그룹이에요. 근데 음, 현재 이 배당 성장주는 배당률이 낮아요. 미국의 음, 평균 배당 S&P 배당률이 한 1.5%는 거의 그 정도 배당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보통의 배당주 펀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2.5에서 3% 초반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다우존스 주식을 많이 넣어놨는데 VIG 같은 경우는 배당주 펀드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정 부분 성장주가 많이 좀 편입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좀 밸런스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즉 테크 주식을 갖고 있는데 너무 미래에 웨이트를 많이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테크 주식 중에서 약간 일정 부분 우리가 기업이 일정 부분 되면 이제는 조금은 배당을 주기 시작하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배당을 성장한다는 건 그만큼 어떤 주주 쪽과 양쪽을 이렇게 적당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배당 성장주 뭐 이런 쪽으로 그냥 저는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배당주 예를 들면 SCHD, 찰스와 우와, 예, SHD 뭐 이런 거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장기 투자자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보세요. 국내 투자자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데 미국 사람 되게 좋아하는 컨셉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스테이블해야 된다. 음, 장기적으로 스테이블해야 된다. 스테이블 리턴. 두 번째,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작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두 가지를 합치면 뭐냐면은 영어로 리스크 어드저스트 리턴, 즉 위험 조정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위험 조정 수익률이 좋고 위험 조정 수익이 적으려면 수익 대비 변동성이 작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단기간에 쇼부를 봐야 되니까. 우리 웅달 보시는 분이 젊은 분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 하시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게 스노우볼 이펙트잖아요. 제가 미국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은 그런 교육책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20세에 투자해서 퇴직연금을 주식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공격적인 종목, 조금은 이제 위험과 성장, 그러니까 양쪽에가 잘 밸런스 있는 주식들을 좀 뭐 어떤 개별 종목이라기보다는 ETF를 좀 저는 권하고 싶네요. 원래 투자를 하실 때 그 개별 종목은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탑다운을 하기 때문에 전부 주식 ETF로 사실은 랩 자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50% 가지고 계신 것도 이제 ETF 쪽으로, 네, 주식 ETF입니다. 혹시 그 가운데 한국 주식도 있으신가요? 한국 주식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뿌린다고 한다면은 현금을 한 50% 갖고 있고 한 50%를 채권하고 주식하고 좀 나눠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면은 절반은 국채 투자하십시오. 50 국채 투자하시고요. 50을 가지고 그걸 다시 100으로 환산했을 때 반을 쪼개세요.
주식으로.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저희는 큰 그림이 당분간 내년까지는 조금 이제 하방 쪽에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데 그 하방 쪽에 주식 타임을 계속 노린다기보다는 그 하방을 갔을 때 편안하게 수익을 올린 쪽을 먼저 보시라는 거죠. 그게 국채예요. 틀리면 예금금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위로 수익률만 바라보지 말고 리스크 관리를 정말 중요시한 안 깨지는 투자법,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잘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투자라는 게 바다에 항해를 하는 거잖아요. 바다에 항해를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바다에 파도가 계속 있기 때문에 원본 깨지는 거는 그 본질적으로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저기 지향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 항상 원본이 깨지지만은 우리가 대다수의 배가 목적지까지 잘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네 투자의 배는 배가 전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목적지를 빨리 가려고 해요. 어떻게? 목적지에 빨리 가려면 배를 최대한 뾰족하게 해서 추진력 있게 해서 빨리 날아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의 세계의 바다에서는 항상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 비바람과 풍파가 오면 사이드에서 오면 배가 전복이 돼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돼 있으면 당장은 속도 있게 안 나가지만은 그럼 풍파 왔을 때 살짝 깨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로 전복 안 됩니다. 반드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 내의 포트폴리오도 필요하고요. 반드시 채권인 자산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기적으로는요, 주식과 채권 모두 다 우상향입니다.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요. 반대로. 주식 올라갈 때 채권이 깨지고 채권 깨질 때 이렇게 국채를 갖고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딱 놓으면 적당히 밸런스 맞추면 항상 우상향에 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네. 최근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렇게 움직였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최근 한 1년간은 예외적인 비이성 상황이고 장기로 보면요. 그 효과는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얘기할게요. 채권 지난 1년 동안 많이 깨졌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정말 좋은, 그러니까 음, 깨졌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 네. 타이밍입니다. 아, 예, 대표님, 그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혹시 대표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 두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익보다는 위험 관리 꼭 고민하십시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투자의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럼 이 리스크가 노출됐을 때 어떻게 매니지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절대로 그냥 단순한 우상향 아닙니다. 수익보다 위험 관리 방안을 항상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만 하지 말고 제발 채권도 같이 하십시오.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주식만 한다는 건 세상의 절반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 권투를 한다고 합시다. 권투를 하게 되면은 주식을 한다는 거는 반대편에다가 우리가 한 손으로 그냥 한 방으로 크게 딱 쳐서 넘기려고 하는 권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상당히 투자 리스크라는 게 항상 예상치 못한 쪽에서 오기 때문에 저를 곤혹스럽게 만들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치 양손잡이 주식과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큰 훅을 날려서 게임 못 이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리스크가 오더라도 잘 방어를 하면서 결국 이 권투 투자의 게임에서 결국 이길 수 있게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양손잡이가 되십시오. 아,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뵐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네,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의 저자이신 마경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